이번 코너는 빠삭한 전문가분들 모셔서 현안 다루는 바삭한 초대석 시간인데요.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이시고 광순회 복덕방의 대표이신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아파트값 하면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네. 없는 사람이나 네. 다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서 그렇죠. 네, 다들 언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17주 연속 올랐다. 뭐 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최근에 네, 나오고 뭐 아파트 매물이 서울에만 7만 건 쌓였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팔리려는 매물은 많이 나왔는데 뭐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파트 값은 오른다 그러고 나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매물이 좀 그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최근 수치가 7만 4천 건까지 올랐고요.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여러분들이 사시러 갈 때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 그 이면에는 뭐냐면 그런데 매물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죠. 팔리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놓는 사람도 많고 내놓았는데 거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란테레트 님도 반가워요 하셨고 브라이언 님이 광수님 MBC 진출하셨고 신문정 님은 저희 섭외력이 장난 아니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기타 북마쿠 님이 부동산 박사님이 바쁘신 분이 여기에 나오시네 하셨는데 바쁘신데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님이 지금 집 사면 이혼당한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전체 매물에 이 나와 있는 매물의 24%가 강남 상구에 집중돼 있다. 이런 통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 팔고 그리고 걷어들이고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팔려고도 하고 또 매물을 걷어들이기가 또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살고 거죠. 있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팔고 이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가 매물의 양이 많이 증가하고 변동폭이 큰 건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투자를 하려면 강남에는 두면은 이거는 좀 가치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건가요? 그래서 뭐냐면 강남 3구가 전월세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때도 강남 3구가 많이 증가하죠. 자기가 거주하면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자가 점유율이 낮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변동성이 좀 큰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어쨌든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77%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영끌족의 기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했기 때문에 변동 원인은 수요 증가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저희가 사실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보다도 원인을 파악해야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왜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누군가 샀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했거든요. 이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다.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격이 뭐 17주 올랐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가격이 40주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독특한 게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사실 자산 중에서 쓰면서 투자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안 떠오르네요. 갑자기 백지가 딱 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명품 가방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명품 가방 쓰면서 가격 오를 수 있다. 샤테크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럴 제가 수는 볼 있죠. 때는 산 가격 이상으로 팔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 가격 이상으로 팔려면 되게 고이 모셔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못 써요. 쓴다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장롱에 계세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 하얀 장갑 끼고 이렇게 싹 모셔놓지 않으면 귀한 손님처럼 안 되면 다시 팔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동산은 쓰면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하나는 실수요와 하나는 투자 수요예요. 실수요. 내가 살려는 사람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수요와 그렇죠. 뭐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했을 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수요. 네. 근데 시장에 최근에 움직인 이렇게 거래량을 끌어올린 수요는 실수예요.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왜요? 전세 끼고 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데 대출을 못 받아요. 그렇죠. 갭 투자하려면 지금은 대출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해서 대출이 같이 증가한다는 건 실수요가 샀다는 거고 실수요자들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은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게 대출을 끼고 사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끼고 사는 거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뭐 내가 갭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하고 살 지금 대출 상황은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주는데 그런 걸 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일부 있겠지만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대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요의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한 2주 전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영끌족에게 한 경고 발언이다 이러면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 발언 잠깐만 보고 얘기 나눌게요. 좋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그런 집값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바탕에 깔려 있고 지금은 젊은 제너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대표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말만 하지 마시고 총재님은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말은 저렇게 하시면서 금리는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그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미국하고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무리하게 증가하면서 집을 사고 있잖아요. 네. 정책이라든지 금융당국에서 저렇게 생각하시면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댓글에 이런 네. 댓글이 있었어요. 네. 이 발언을 해석하면 나는 안 할 건데 너네는 조심해. 뭐 이런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린다는 게 못 올리는 이유가 자꾸 어떤 거냐면 경기 위축이라든지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는 건데 사실은 금리를 그래서 이럴 때 올려야 구조조정도 되고 향후로 자산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거든요. 이렇게 계속 질질 끄면요.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그런 행동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주택담보대출 사상 최고 찍은 통계도 나왔고 지금도 실소유자들이 많이 산 거다.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계속 내면서 집값을 올려가면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가계대출의 절대폭이 큰 것도 있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가계대출의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23%포인트 오르면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네. 부채의 문제는 절대 규모에 있지 않고 속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다음 차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아. 속도 측면에서. 속도 측면에서.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등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 규제를 풀어주니까 그거를 받거든요. 네. 젊은층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리스크가 큰 거. 돈 많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집이 없으시고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뭐랄까 이런 자산 규모가 적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도 사실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출 안 끼고 집을 산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건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출 받아서 집은 사야 된다. 근데 그 집값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싼 집을 사면 전혀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한 거다. 빚내신 게 문제가 아니고 빚내서 비싼 집을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이 자산 규모에 봤을 때 이 빚을 내서 더 이만큼은 아닌데 좀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비싼 집을 샀다.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빚내서 사십시오. 네. 사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서 빚을 내서 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빚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뭐 특례 보금자리를 둔 공급 요건도 강화한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그럼 대출 어려워지면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막히기 전에 또 빨리 대출 받아야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대출을 조금 받으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출 많이 해줄 때 집을 사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예. 그거는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요. 가격이 중요한 거지 대출이 중요한 겁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출 일으키면 대출도 조금 받으시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다크님이 욕망의 시대에 자기 수준에 맞게 집을 살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하셨고 뭐 가는 날 곰팡이님이 물가는 위로만 치솟고 에이고 이러셨어요. 네. 부자들만 사는 세상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그 물가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때 뭐 가격은 다 오른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요. 100년 전 가격이요. 2억이었어요. 100년 전 가격이요? 네. 냉장고가요. 냉장고가 그때는요. 이 방을 꽉 찼다고요. 냉장고가. 너무 사치품이었구나. 그렇죠. 네. 냉장고를 안 썼잖아. 근데 지금 제일 비싼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합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떨어졌죠. 이유는 뭐냐면 기술 혁신 때문이에요. 네.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모든 제품이 올라간다는 얘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박인규님은 대출 없이 집 사는 건 금수저 아니면 안 되고. 그렇죠. 한성님은 부자들은 대출 금리도 싸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 금리 4% 지금 뭐 아까도 이런 뭐 내 집 마련 무주택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전에 사실은 아파트 값이 확 막 몇 개월 만에 팍팍팍 오르는 걸 지금 봤잖아요. 이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잠깐 떨어졌을 때 대출 끼고라도 뭐라도 하나 사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이 회복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속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게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으면 들어오는 거지 계속 대출을 올려가면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가격을 올리면서 삽니다. 이렇게 가격을 받치면서 계속 그렇죠. 올리면서. 왜냐하면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격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이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투자 수요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한 게 지속될 수 없는 전망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수요를 보는 건데 그래서 매물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주택자가 300만 명이 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행동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물건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왜 내놨습니까? 줄여야지. 신기하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 계속 불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현황이 중요합니다. 현재가요. 현재가. 근데 배가 좀 부르시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살만하면. 미래를 봐요. 그래서 막 지금 오르가면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그분들은 이번에 기회다라고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조급하지 마시고 내가 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미래를 보시고 행동하시면 좋겠다. 미래를 봐라. 그렇죠. 조금 너무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심리적인 지금 이 불안을 극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들여다봐라. 그리고 또 그런 조급함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고점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 엄청나게 네. 오를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심리가 계속되면 좋은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이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가 기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을 더 오를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 거예요. 수요가 주는데 그럼 수요가 줄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미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이제 줄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점점 갈수록 거래량은 더 줄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겁니다.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공급 증가잖아요. 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 다음에 다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호가가 완전 떨어지진 않았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이건 간단한 건데 내가 집을 내놓을 때 거래가 안 되니까 싸게 내놔야지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내놓을 거예요. 자, 10억에 거래됐으면 물건을 내놓으면서 내 집은 깨끗하니까 11억에 팔아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지수가 오르는 이유예요. 지수는 설문조사와 네. 그리고 시장의 그런 호가 위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려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매물은 쌓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난 급하니까. 난 대출 그렇죠. 많이 끼고 사서 이거 빨리 그렇죠. 팔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그래서 수 나 있잖아요. 먼저 팔아야지. 어. 다 11억에 내놔서 모두 다 모여갖고 모두 다 행동을 하면 좋아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나서 그럼 나 5천만 원 해서 빨리 팔아야지.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결국은 호가도 끌어내린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가면 또 거래가 되면서 실제 거래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의 변화를 겪으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빠진다. 이거 동의하시죠? 네. 근데 그동안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부동산 불패다. 네. 빠졌잖아요. 강남도 빠집니다. 제일 많이 빠졌어요. 송파구가. 네. 네.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사실은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집 마련하고 그러시기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빠지면 이 하락장 국면에서 내가 잘 생각을 하면 어쨌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럼요. 그럴 때 대출 일으켜서 사시라고요. 그때다. 네. 지금이 아니라 잘 네. 보고 있다가 네. 이때 대출을 내더라도 그때 대출 내고 규모에 맞게 써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 좀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직 이거 올 텐데 그러면 이 국면이 또 언제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기 전망을 계속. 어떻게 하세요? 전 장기 전망하지 않습니다. 네.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 다 죽고 없는데 뭘 장기 전망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출생 시대에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거고 네. 노년층 인구 늘어날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앵커님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시장의 변화와 변동을 얘기하잖아요. 네. 지속되는 현상들은 변동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이 0.7이라고 하잖아요. 네. 0.9 때도 저출산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0.7로 보니까 0.9가 고출산이에요. 네. 그건 변동 원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산 시장에 지속되는 변화는. 갑자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갑자기 매물이 증가하는 게 변화 원인이지. 계속 저성장되고 우리나라 8%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대 성장한 때 저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1%로 가요. 그럼 3%는 고성장이에요. 그 기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여기 집에 가셔서
집값 떨어졌으니까 여보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뭔 소리야. 저출산인데 지금 집을 누가 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은 안 된다. 그건 맞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네. 저성장 저출산이고 고령화인데 지금 집 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수요와 공급.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그렇죠. 실수요. 그렇죠. 요거를 좀 그리고 봐야 된다. 미래 전망도 또 가미하시면서 저희가 오늘만 사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전세값이 좀 이제 뭐 하반기에 역전세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대출 좀 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전세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뭐냐면 그 틀린 말이에요. 그 헤드라인만 지금 앵커님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는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어떻게 올랐냐면요. 전월 대비해서 오른 거예요. 전월 대비. 역전세의 개념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집값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깡통전세예요. 이제 전세가 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가요? 제가 막 갑자기 회로가 꼬였어요. 자, 뭐냐면 역전세의 개념 규정은 2년 전에 계약한 것보다 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역전세가 없어지려면 2년 전 가격보다 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월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별이 아니라 2년 전 가격이 중요한 거죠. 2년 전보다 계속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 전세가 올랐다고 역전세 없어졌대. 말입니까 그게? 그거는 연결관계가 틀린 거예요. 역전세라는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건 사기죠. 네?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만다고요. 2년 전 왜냐면 2년 전에 너무 비쌌어요. 2년 전 완전 고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도 이 갭이 계속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세값이 오르니까 갭 투자가 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증가하려면 비율이 올라야 돼요. 비율.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요. 지금은 전세 가격도 오르지만 매매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갭이 많이 필요해요. 예?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갭 가지고는 안 됩니다. 된다. 최소한 지금 50%대로 떨어졌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야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선수입니다. 예. 선수들은 지금 집은 팔고 있다니까요. 선수들은 집을 내놨다. 예. 이 시점에 내가 팔아야 된다. 예. 근데 여기에 이거 그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가정 형편을 자산을 그렇죠. 잘 살펴야겠지만 근데 흔들릴 때는 아니다. 흔들릴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없으면 마음이 더 조급하시잖아요. 맞아요. 지금만 보이고 지금 오른대 지금 집 부족하대 자꾸 이러니까 전세가 역전세 없대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속지 말고 그 내면을 좀 봐야 된다. 네, 유튜브 좀 적게 보시고 저희 바사사그 많이 보시고. 근데 또 나오는 얘기가 요즘 청약열지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성동 용답동 이제 청계 SKVU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에서 184대 1 평균 경쟁률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 보면은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경쟁률 청약이 너무 낮다. 뭐 그쵸. 미분양 그쵸. 전공학 뜨고 그쵸. 그랬거든요. 그쵸. 그럼 왜 이렇게 뜨거운 거죠? 청약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그래요. 청약 시장에는. 에는. 네. 유통시장에 거래되는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청약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데요. 분양권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추첨도 됩니다. 추첨도 되고 분양권 이게 다 풀어줬잖아요. 네. 네. 또 하나 뭐냐면 계약금만 내면 되잖아요. 일단 목돈은 안 들어간다. 네. 중도금도 다 대출을 해줍니다. DSR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팔겠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돈 낼 분들이 여력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제가 볼 때 입주 시점에 이 분양권 싸게 나올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큰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일단 내고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실거주 의무도 있거든요. 네. 이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일단은 초기 투자금이 적으니까 일단은 해고 일단 질러보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오르겠지.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한 지역에
거래되는 아파트는 10억인데요. 네. 분양가는 11억이에요. 맞아요. 더 높아요. 네. 근데 이걸 사요. 왜 살까요? 이걸 사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쥔 돈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대출도 해주니까. 중도금 대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건설사한테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정적으로 나중에 전환도 되고 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청약시장에 왜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킵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무주택자한테 줘야죠. 청약이 사실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설계긴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그거를 거주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분양권 전매하세요. 이런 정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 이제 시장을 위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아닌 거죠. 그렇게 네, 보면. 그렇죠. 그 건설사들 위한 정책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미분양 나는 것도 있잖아요. 지방 미분양 나고 있죠. 그 지방 미분양상은 좀 심각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왜 미분양이 나냐면 거기는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이야. 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실제 실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고 네. 투자는 안 들어오니까 네. 미분양이 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공급 관련해서는 이 증권사들 부동산 이제 PF 대출이라 그러죠. 연체율이 뭐 17.3%다. 3월 말 대비 1.4% 포인트 올랐다. 네. 뭐 아주 뭐 확 드라마틱한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실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가 뭔지를 좀 찾아내야 돼요. 진짜가 뭔지. 네, 진짜가 뭔지. 집값을 움직이는 게 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건설사가 짓는 공급이 집값을 결정할까요? 물론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지으면 집값 떨어지겠죠. 너무 공급이 많으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을 땅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겪는 건데 사실은 집값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집값을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일단 집값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공급이 줄어도요. 수요가 더 줄잖아요. 그럼 가격은 빠져요. 그렇잖아요. 2017년,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대 분양이 됐고 네. 준공 물량도 역대 최대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수요가 많아서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준공되는 아파트가요. 20만 채가 안 됐어요. 역대 최저 수준이요. 근데 집값은 빠졌어요. 왜요? 수요가 줄어서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심리가 확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 말씀은 뭐냐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봐야 된다. 그래서 공급 부족론이 너무 지금 포장돼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물량이다. 매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안 지어도 집을 갖고 있는 2주택자 이상인 300만 명이 집을 한 채씩만 내놔도 우리나라 300만 채의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집값이 올라요? 막 다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집값을 변동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근데 이건 오히려 정부가 더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하다 이러면서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좀 올랐잖아요. 그렇게 풀어줘갖고. 그러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그만할 때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정부가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대책도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금 왜 공급이 감소하냐면 가격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빠지니까 건설사들이 여기다 왜 공급을 들려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 건설사들이 합니다. 그렇죠. 민간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집값 안정시켜야지 라고 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돈 벌어야지 하면서 공급하는 나 거예요. 돈 벌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 증가하고 가격 빠지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이걸 정부가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들어서면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 부동산을 할 때는 사실 좀 유의해야 된다. 정부가 270만 채 공급을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실 공급 부족이 이렇게 원인이 정부가 공급을 안 해서예요. 묶어놔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져서 오른 건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집값이 불안하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좀 하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게 맞는 답인 겁니다. 수요를 억제할 문제지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원인이 그거인데 그 원인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얘기 잠깐 하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발표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어떻게 올랐다 그러고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동결 쪽이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은데. 그거 저는 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거 연준 의장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걸 예측하고 그거를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죠. 금리가 내려가긴 힘들다. 내려가긴 힘들다. 이거는 확률이 좀 높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되고 뭐 이러면 사실 오히려 더 뭐랄까 금리가 내려가기나 이런 힘들 테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관심보다도 내려가는 게 쉽지 않겠다. 내려가는 게 쉽지 않다. 네, 그게 더 확률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경제 전문가들 이제 거시경제 특히 전문가들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게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요즘에는 어떤 분이 계시면 심지어 미국 연준 위원들 이름도 외우시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회의록 막 나오고. 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매물만 보시고요. 수요 보시고 그거만 충분해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 이제 다들 경제 너무 전문가들이 되셔서 그러실 필요 없다. 보니까 막 점도표 막 분석하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실 필요 없다.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압축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하고 그것만 보시라. 그래야 행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시고 저출산, 저금리, 막 일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시면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돼버리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을 못한다. 너무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금리 관련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낮추긴 힘들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금리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하느니 계속 동결 분위기로 지금 뭐 연 3.5%?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추기 힘들겠다. 낮추기 힘들겠다. 네, 이런 상황. 대출도 증가하고 막 가격도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물가도 쉽게 안 잡히는 상황. 이제 유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낮추기 힘들겠다. 그래서 낮춘다는 기대감 버리시는 게 좋겠다.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그렇죠. 버려라. 최근에 그래서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내려가야지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감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투자하는가 내 집 마련할 때는 뭐냐면 100% 맞는 건 없고 어느 게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동결, 내려가는 거. 근데 내려가는 확률이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확률론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을 언제 사야 되냐? 떨어질 때 산다. 떨어질 때 산다. 지금 미혼인 제작진들이 이제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청약을 해야 되냐? 뭐 언제 사야 되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언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떨어질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 보시고 계획 세우셔서 사시는데 그러면 언제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가격이 떨어진 거와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떨어졌는데 안 오르고 계속 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뭐 주식은 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고 뭐 어깨에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집값은 그렇게 되면 저 밑에 떨어지는데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사냐,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사냐가 너무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같은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쉽게 말해서 찐바닥이에요. 바닥을 치는 순간.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는데 거래량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거래량 다시 줄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진짜 바닥이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거래량만 막 증가해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매물은 증가하는데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 나는 그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집값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네. 거는 어떤 의미죠? 하락폭은 컸는데 그렇게 떨어진 건수가 적었어요. 네. 앞으로는 하락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락하는데 그렇게 하락한 건수가 많아질 겁니다. 나와 있는 그런 그 정도 가격대의 건수가 그렇죠. 많아져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누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때 여러분들 부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금 대출 잘 받으셔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야 집 없는 분들이 그런 시점에 집을 많이 사셔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아, 자가 점유율이 낮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요. 서울이 4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네요. 거의 60%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매물도 갑자기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투자하고 이러죠. 근데 만약에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자가 점유율을 높여야 되느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작진이 급하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거래량이 늘고 주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여러분 포털에다가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엑셀에다 받으셔갖고 더해 주시면,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예산에서 하는 10개 아파트를 고르시고 10개 아파트를 거기서 찾아보셔서 실제로 몇 건이 거래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명품 가방 사시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 집값은 그냥 신문 보고 사십니까? 노력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좀 추려서 아파트를 지역도 아니고 아파트를 네. 실제 아파트 단지 어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추려서 그렇죠. 그 아파트 거래량과 추이를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좀 계속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좋은 것도 하지만 어떤 곳일수록 좋냐면 전월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 전월세 비율이 높은 네. 아파트. 그거 왜요? 뭐죠?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가격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럼 실수요자보다는 어쨌든 투자 수요가 좀 있는 곳이 더 그렇죠. 좋은 건가요?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시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또 빠진 거 10개 중에서 또 하나 골라야지. 가격이 빠진 걸 사야 된다. 10억짜리가 있는데 네. 9억으로 빠졌어요. 또 하나는 7억으로 빠졌어요. 앵커님 뭐 사실 거예요? 7억으로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래요? 덜 빠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 요즘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새 아파트가 덜 빠졌다고 새 아파트 사야 된대요. 충격적이죠. 많이 빠진 걸 산다. 새 아파트가 덜 빠졌으니까. 불안하니까. 덜 빠지는 더 아파트가. 빠진 걸 사요. 아. 그런 걸 또 추천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수록 안전한 거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걸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많이 빠집니까? 특이하게도 강남이 많이 빠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중요하고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강남이 안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세 번째는 대단지일수록 좋아요. 거래가 많이 되면 유동성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면 좋겠다. 500세대 이상. 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다. 지금 마주 앉으셔서 저출산 얘기할 때가 아니다.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고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시라 올해. 올해.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삼으셔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요. 네. 만약에 막 아파트값 올랐을 때 네. 그럴 때 집을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영끌해가지고. 네. 영끌해서 막 집을 사는데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불안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하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 불안한 거 뭐냐면 그 집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집에만 계시고 돈 쓰지 마라.
네? 집 좀 고치시고. 그래서 네. 사용의 가치를 높여라. 음. 그래서 절약하셔서 이자 내시고. 그래서 버텨라. 버텨라. 근데 거주해야 버틸 수 있어요. 음. 거주하지 않고 하면 못 버텨. 불안하고. 그래서 사용하셔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에 좋다고 그래서 영끌해서 집을 하나 사놓고. 아파트 좀 싼 거를 막 전세 끼고 막 대출 받아서 영끌해서 사놨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고민하시라. 가격이 이렇게 회복했을 때 뭔가 대출도 갚고 이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셨다면 들어가서 사시라. 그러면서 매출 좀 줄이시고. 매식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용 가치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튜브 끊으시고. 불안함을 좀 줄이고. 네. 심리적으로.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